10.15 대책이 커밍아웃을 한 대책이 된 거죠. 너무 속상한데 내년 상반기에 난리가 나지 않을까. 당장 내 집이 필요해. 근데 전세 매물도 없어. 전세든 매매든 높아진 가격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가격을 내고 가야 되는 실거주자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메디테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11호 대책이 나오고 지금 한 3주 정도 됐나요? 네네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시장 민심이 어때요?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상당히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지금 다들 얼굴이 울상이신 분이 너무 네. 많고 제 가슴에 화병이 생겼다 네.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1015 대책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있었는데 네. 사실 6.2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정말 시장이 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거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9.7 대책에는 뭐 서울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뭐 공급 대책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부작용이 났잖아요. 9.7 대책으로 이제 서울에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어라고 확정을 지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15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추석 전에도 사실은 발표를 언제 할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10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될 거다라고 기대했다가 이제 15일에 발표를 한 건데 그게 완전 이제 커밍아웃을 한 대책이 된 거죠. 문재인 시즌2구나 라는 걸 이제 너무도 명확하게 알게 됐고 이것의 가장 큰 여파는 그거 같아요. 규제 지역을 넓혔다. 서울 전역. 서울 전역 12곳. 12곳. 야, 이거는 뭐 무리하리만큼 파격적이에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지역을 제일 많이 네. 지정을 했을 때가 2020년 12월이었거든요. 그때가 무려 전국에 111개 곳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규제를 제일 넓게 했을 때가 111개 곳을 묶었었는데 거의 그 수준에 입박하는 수준으로 이번에 규제 지역을 묶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그때는 전국이 불장이어서 지방도 다 묶느라고 111개 곳이 나왔지만 지금은 지방은 너무 힘들고 수도권, 그것도 인천은 힘들어요. 네. 서울과 경기도만 지금 그나마 회복이 되거나 분위기가 좋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개 서울 전 지역과 12개를 묶었으니까 37개 곳을 묶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111개 곳을 묶은 거랑 비슷한 그 압박감을 줬다. 시장에 압박감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서울 북쪽 지역은 상황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부동산. 많이 안 근데 좋죠. 거기까지 다 묶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도강 이제 사시는 분들은 이제 1년에 1,000만 원 올랐다. 그리고 6개월째 집을 내놨는데 집을 사람이 아무도 안 보러 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같이 묶었잖아요. 그렇잖아도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더 줄게 만드니까 우라통이 터진다. 정말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실제로 거래도 말랐습니까? 거래 말랐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015 대책 발표됐을 때 부동산이 난리 난 지역이 있고 그때로부터 이제 초상집 분위기가 난 지역이 있고 이렇게 갈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의 이제 한강벨트 지역 그리고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 같은 경우 뭐 이번에 수원 영통까지 묶였잖아요. 그래서 수원 영통 같은 경우 광교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1015 대책이 발표된 날 난리가 났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밤늦게까지 퇴근을 못하고 계약서를 쓴 거고 왜냐면 그날까지만 고민하셨던 계약을 고민했던 사람들은 그날 이제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15일부터 20일까지 5일장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5일장은 규제는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이니까 허락은 안 받고 사도 돼. 그러니까 그 안에 실거주를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겠다.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나는 전세를 끼고 팔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팔겠다 하는 걸로 5일장이 열렸었는데 그러면 매도자가 급하잖아요. 전세를 끼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시즌이고 그게 5일밖에 안 되고 하니까 가격이 더 떨어졌을 거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찍으면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일이 딱 되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매수 문의가 뚝 끊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거주자만 살 수 있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이번에 대출 규제가 들어왔잖아요. 15억 이하는 6억, 15억부터 25억 사이는 4억, 25억 이상은 이제 초과되면 2억밖에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못 사고 대출 없이 현금을 다 들고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자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법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수준이 딱 여기까지야를 정해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졸제 수혜를 입은 거 아니냐. 기왕이 그렇죠. 묶여 있었고 다른 데는 새로 묶었으니까 말이죠. 아,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이게 오히려 더 명확해진 게 제가 어떤 댓글에서, 커뮤니티 댓글에서 네. 봤는데 그분이 너무 비유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네. 근데 여자분들이라고 하고 이번에 새로운 룰이 생긴 거죠. 소개팅을 나갈 때. 어. 제일 예쁜 애, 네. 완전 예쁜 애, 넌 화장하고 오지 마. 강남 3구랑 용산이에요. 원래 그렇게 강남 3구랑 용산만 화장하지 마라고 했던 건데 네. 이번에 새롭게 1015 대책의 규제 지역을 다 발표하면서 이제 덜 예쁜 애도 화장하지 마가 된 거죠. 그러면 덜 예쁜 애들 중에 규제가 된 애가 있고 안 된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화장을 못 한다고 하면 네. 완전 예쁜 애가 화장 안 해도 예쁘잖아요. 그렇지. 소개팅 나갔을 때 그러면 또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완전 예쁜 애라는 거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 아. 그래서 강남 3구 용산은 더 빛을 보게 될 거다. 아. 더 똘똘한 채 더 집중될 거다. 실제로 문의들이 있나요? 그럼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일 이후에 매수자가 줄었으니까 어. 돈 많은 실수요자만 살 수 있으니까 매수자가 줄었잖아.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네. 할 텐데 10개 중에 사람이 한 5명으로 줄었다라고 하면 매물은 10개 중에 2-3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매물이 더 많이 줄은 거예요. 특히나 올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제정을 한다면서 2, 3월에 엄청 오래됐었잖아요. 그때 한번 매물이 쫙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조기 대선한다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 거야 하면서 네. 그때 5, 6월에 2, 3월에 거래된 것보다 3배 거래가 됐어요. 그때 물건이 또 쫙 빠졌죠? 근데 진짜로 오르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거든요. 야. 이번에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는 뭐였냐면 너 집 없어? 너 이제 큰일 날 거야. 이거를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1015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너 서울에 집 없지? 너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돼버린 거예요. 화장과 너 이제 큰일 났어. 근데 이걸로 계속 이제 화고네 화과. 네, 그러니까 관심도가 더 많이 끌어올라서 어. 사실은 사람들이 이전에 23년도, 24년도에 그렇게 뜨겁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25년에는 정말 뜨겁게 관심도가 확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정책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실거주자분들. 실거주자. 돈 없는 실거주자분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내가 이 아파트를 살려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돈을 모으고 계셨단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서.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제 재지정 그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최근에 97 대책 발표되면서 또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15 대책 발표되기 전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제가 성동구에 그때도 임장을 갔었거든요. 2주 만에 1억씩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낮은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천만 원씩 올랐거든요. 근데 그걸 일을 해서 노동으로 해서 일주일에 5천만 원씩 1억씩을 어떻게 벌어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자극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 잡히면은 또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는 뭐 세금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어떻게 만들기 전에 증여하자. 그쵸. 그래서 또 그렇게 막 저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1015 대책 발표되고 그 발표되는 날 사실 막 소문이 막 돌잖아요. 찌라시 같은 것도 돌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증여 상속을 다 하는 분위기로 이미 세금 전부터. 세질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이미 민주당이 집권한다라는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다들 불안에 떨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세금을 건들지 않겠다 이랬었죠. 아 근데 사실 그거를 마냥 믿고 있기에는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라고 좀 말을 들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집권하고 이제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15 대책 발표하면서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갔다라는 거를 이제 커밍아웃을 한 상태예요. 이번에 뭐 세금 안 건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건드렸어요? 건드렸죠. 규제 지역 발표함과 동시에 건드린 거예요. 아, 거기에 이제 이 거래세 같은 게 올랐으니까. 네, 건드린 규제 거예요. 지역은 거래세가 더 네네. 비싸잖아요.
그쵸. 그런가? 그러니까 보유세를 안 건드렸을 뿐인 거지 이미 규제 지역을 발표함과 동시에 세금을 건드렸어요. 거래세는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 얘기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서 네. 이제 다주택자가 조금 더 타격이 크고 네. 그쪽에 치중이 돼서 그렇지 네. 무주택자 이제 1주택자 분들도 이제 보유세 부분만 집중해서 그렇지 사실은 세금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건드리기 위해서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가 좋으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이제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제 진보 쪽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해서 표를 받기 좋죠. 근데 세금도 많이 걷어야 돼. 그러면 집값을 자극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걷고 표도 얻고 해서 일거양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면서 이러면 이봐 집값 계속 오르잖아. 어쩔 수 없어서 난 세금 올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금을 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기엔 내년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얘기세요? 아 정말 너무 속상한데 내년 상반기에 정말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래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1015 대책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올해는 이렇게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넘어갈 거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또 새로운 시즌2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제 다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또 이제 또 주식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시중 자금을 주식으로 좀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주식이 불장이 되면서 거기서 돈 번 사람들이 내년 하반기쯤에 집을 살 거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맞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거기서 돈을 벌면 거기는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어느 정도 번다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싶어 하세요. 그 땅 사고 집 사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원베일리가 막 70억을 찍었다 이게 그게 비트코인으로 맞아, 돈 많이 버신 분이 그걸 사신 거거든요. 그 사람이 팔고 집 사서 그런가 오늘 코인 값이 많이 떨어졌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안전자산으로 또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과 어쨌든 재테크 안에서는 이 비트코인 주식을 다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게 서울하고 이게 토호제로 묶인 지역 바로 인접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럼 요런 데는 좀 지금 올라가요? 어때요? 그쵸. 아까 소개팅에서 얘기한 대로 덜 예쁜 친구들인데 너무 화장해도 대가 된 이제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로 확실히 풍선 효과가 나타나긴 했어요. 그 1015 대책 이후에 거래된 가격이 떨어졌냐 그러면 아니에요. 많이 올랐어요. 뭐 적게는 3, 4천, 많게는 4, 5천. 정도 올랐어요. 물론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1억, 2억 오르진 않았지만 뭐 소소하게는 2, 3천, 많게는 막 4, 5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갑자기 매물이 벌써 3, 4천 올라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풍선 효과 나타난 지역들의 특징을 보면 약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 지역을 발표해서 그 다음날 여기는 안 묶였어. 풍선효과 나타난 지역들이 막 나타났었잖아요. 그날 밤 10시까지 막 계약서 쓰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랑은 약간 달라졌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국이 불장이고 정말 국민이 100명이면 90명이 거의 부동산에 다 관심을 가져서 너도 나도 매수를 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제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수요자도 많이 줄어있고 에너지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라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규제제가 발표돼서 나 안 묶였네 하고 막 너도 나도 달려가서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한두 개가 고심하고 계셨던 분이 거래를 그때 빨리 하신 거지. 그러면서 가격은 떨어졌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간 상태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제 지역이 발표된 날 다른 채널에 이제 출연을 해서 그때 풍선효과 지역을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고스란히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1번으로 찍었던 지역이 안양의 만안구였어요. 만안구? 네네, 여기 이제 안양의 만안구인데 안양의 만안구가 사실은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단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로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 동안구, 안양의 동안구가 이렇게 묶였어요. 여기에 평촌신도시도 다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신축들, 최근에 안양에 공급됐던 신축들이 다 묶였어요. 근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있어서 신축이 많지도 않고요. 대부분 좀 구축이고 역세권에 끼고 있는 단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몇 개 그 조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단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역을 끼고 있는 신축급, 준신축급 대단지. 그리고 요 위에는 묶였으니까 이 비산동은 못 가요. 그러니까 더샤 프루지오랑 안양 메가트리아 2개밖에 단지가 없는데 더샤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럼 매물이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한 데가 어디냐 했을 때 메가트리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트리아가 1015 대책 발표되고 나서 거래가 이제 몇 개 이루어집니다. 매물이 그 전에도 좀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9억 초반에 거래가 됐던 단지들이 이 1015 대책 발표되고 나서 9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지금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는 거죠. 아유, 집 가지고 있는 온 국민을 부자 만들어주느라고 정책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상간에 3, 4천이 그냥 확 올라버린 거예요. 매물로 보면 4, 5천이 더 올른 거지. 네. 그래서 사실 안양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는 627 대책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제가 여기 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건부 대출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확 줄어서 오히려 좀 가격이 주춤하다.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주력해서 모니터링 하신 다음에 집값이 움직이려고 하면 제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이밍에 보고 계셨던 분들은 사셨으면 위너가 되신 거죠. 그러면 11호 대책으로 가장 수혜를 받은 분들은 저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종류의 이제 아파트들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구리시. 이번에 강동구 하남까지 묶였잖아요. 나중에 보면 구리도 묶을 것 같아. 구리도 유력하죠. 저기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지역들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구리, 전 구리 찍습니다. 구리 당연히 묶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리가 이제 8호선 연장 호재로 강동구랑 연결이 되면서 입지가 훨씬 좋아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경기도권에서 중부권으로는 하남이랑 구리밖에 없어요. 남양주까지 넣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남은 묶였어. 그럼 당연히 구리밖에 없고 맞아요. 구리에 바로 장자호수 공원역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주변으로 역세권 단지들. 구리 많이 오르겠네. 그래서 여기 구리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015 대책 전후로 해서 여기도 3, 4천 이상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됐고 매물은 또 5천 이상 오른 상태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로 적혀있는 거예요? 6억 7천이요. 6억 7천. 원래는 6억 2천으로 6억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6억 5천 전후로 이 거래가 됐고 매물이 더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또 여기도 묶이기 전에 빨리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 바로 가셨던 분들은 바로 샀는데 지금 살까 하시는 분들 또 고민이 되는 거지. 풍선 효과 때문에 더 오를 것 같아서 갔는데 풍선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자산을 점검을 한 다음에 나한테 베스트한 지역이 어딜까를 고민하는 게 정말 너무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 1015 대책이 나오고 저쪽 분들이 수혜를 입었고 네네. 또 아까 얘기했던 기왕의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더 귀해진 거고. 네, 그렇죠. 그죠?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없으니까. 네네. 지금도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오른 상태로 가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급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실거래가에 준하거나 실거래가보다 조금 한 5천만 원 높은 거는 급매라고 해요. 예전에는 막 2, 3억 높은 상태로 호가를 붙여서 나왔었으니까 이 정도면 급매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 경계하셔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보다 매물이 더 줄었고 지금 규제 자체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거면 다주택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면 돼요. 근데 실거주자는 시장에서 몰아낼 방법이 없어요. 당장 내 집이 필요해. 근데 전세를 가려고 해. 근데 전세 매물도 없어.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를 고민해야 되는데 매매 매물도 없어. 그러면 전세든 매매든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상태에서 그 가격을 내고 가야 되는 실거주자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나왔을 때 전세 시장 너무 불안해서 걱정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97 대책 발표되고 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전세를 고민하셨던 분들 다 매매를 돌려놨어요. 서울에 아파트 공급 없다니까 집값 더 올라갈 거야. 집 공급 안 되면 전세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거니까 전세 살면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매매로 가자라고 해서 전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매매 시장으로 다 돌려서 오히려 전세 시장이 약간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요? 추석 전후로.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전세 시장의 불안함을 좀
뒤로 딜레이 시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까지 이 1015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이 되면 다시금 또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변동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내년은 이제 기존에 걱정했던 대로 그대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제 매매 매물도 없어. 네. 전세 매물도 없어. 네. 그러니까 97 대책으로 발표돼서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바꿨으니까 네. 매매 매물이 한두 개도 없거나 정말 한 개 있었는데 전세 시장에 그래도 3, 4개, 4, 5개 있는 시장으로 잠깐 그런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세 가고 싶은 사람은 전세를 갈 수 있었어요. 추석 전으로. 근데 이게 말라서 내년이 되면 이제 전세 매물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근데 매매 매물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높아진 가격에도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사냐? 아니면 외곽으로 빠지냐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1015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방향성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발표됐던 정책들을 쭉 복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되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싶은 소름 돋는 약간 연관성이 보이는 정책들이 보이더라고요. 뭐예요? 정부가 6월에 들어오고 나서 네. 8월에 대중교통 정액 패스라는 정책을 발표해요.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출퇴근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보통 한 20만 원, 30만 원 나오거든요. 매일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도 많이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6년 만에 또 버스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이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정액제로 62,000원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를 만들어줬고 거기에 더 무서운 건 GTX를 넣어줬어요. GTX까지 이용하면 10만 원이면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액 패스를 발표하고 다시 돌아와서 1015 대책을 봐보세요. 1015 대책을 발표했어. 규제했죠.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외곽으로 나가가 된 거예요. 교통 편의는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1015 대책으로 돈 없는 사람, 전세를 살든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이든 여기에선 더 이상 살 게 없으니까 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매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외곽으로 나가가 되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갈 때 힘드니까 교통편이 비용이 많이 나와서 힘들면 내가 정액 패스 해줄게.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큰 그림처럼 느껴져서 그러면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싶은 데도 못 살고 더 출퇴근이 힘든 외곽으로 나가라는 거야? 뭐야 나 진짜 외곽 나가야 돼? 너무 약간 답답해지고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이 전월세 시장, 네네. 임차인들에 대한 무슨 정책은 없어요? 소문은 나던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또 이거에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 주거를 보장해 줄게 라고 하면서 3+3+3 임대차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제 입법 발의를 한 국회의원 10분이 계세요. 2+2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이걸 3+3+3 9년 9년을 살게 하죠. 네, 9년 동안 그럼 무리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2+2 했을 때도 시장이 엄청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3+3+3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뭐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분쟁이 더 심해지고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생각하기에는 9년을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9년을 살게 돼서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매년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전세자들 있잖아요. 30대에 들어서서 이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또는 매년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 신혼부부들 뭐 이런 분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네.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2+2 했을 때도 전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3+3+3을 하면 매물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전세 매물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지금 외국인 거주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매년 한 3년마다 140만 명 정도가 늘어나서 그분들도 거주할 집을 찾아요. 그러면 지금 30대에 독립하는 인구가 30만 명, 그리고 결혼해서 새로 신혼집을 구하는 사람이 한 20만 명, 그리고 외국인이 한 140만 명씩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매물 공급이 안 돼. 근데 3+3+3으로 매물 묶었어.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수요자에 비해서 매물은 줄고
그러면 전세가는 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3+3+3을 살고 나온 사람도 문제가 돼요. 지금 2+2를 살고 나온 사람도 4년 전의 전세값과 4년 후의 전세값의 괴리가 너무 커서 그 돈 가지고는 이제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을 못 살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9년이 지나서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9년 전의 전세가와 9년 후의 전세가의 그 차이는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시장에 적응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집값을 올려주면서 이제 체력을 기르는 거랑 그 체력의 길름이 없이 그냥 살다가 외곽으로 나가는 거랑 그것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아니 그게 되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3+3+3이? 근데 지금 과대 여당이잖아요. 이번에 마음만 먹으면 한다. 그죠. 문재인 정권에서도 과대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때 임대차법을 그냥 뭐 날치기법이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여론이 워낙 안 좋아서 사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2024년 말에 무제한 갱신권을 입법 발의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고 들어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5년 3월에 그러면 10년 무제한 갱신권 해서 나왔다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고 들어갔어요. 일단 한번 던져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제한 갱신권을 쓰고 싶은데 이름만 바꿔서 그래 무제한 안 되면 10년으로 해볼게. 이번에는 3+3으로 해볼게.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다. 근데 이번엔 여론이 되게 안 좋았어요.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반대 청원이 3만 명 이상이 그날 막 몰아쳐서 이게 진행을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그걸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11월 10날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얼마 하면서 안 남았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을 그럼 과대 여당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제스처는 뭐냐면 나는 거기에 지금 바로 동조하진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진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위기가 타서 가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3+3+3은 너무하지 않겠냐. 이건 오히려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밀당을 하잖아요. 큰 걸 던져놓고 그 밑에 거를 중간에서 결국 만나게 되니까. 트럼프 전략이지. 그쵸. 큰 걸 던져놓고 관세 던져놓고 이제 하는 것처럼 이것도 3+3 던져놓고 그러면 이게 투투투로 간다. 투투투로 갈까? 아니면 3+3으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협의를 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2보다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또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매물이 적어서 문제인데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세 높인다고 했죠. 그러면 세금이 더 높아져요. 네. 근데 이제 갱신 청구권을 쓰면 5%밖에 못 올린 맞아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4년이 아니라 6년, 9년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마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가지고 가면 가져갈수록 손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팔겠네. 그죠? 팔고 그러면 내가 이제 임대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 매물이 또 줄어요. 그러면 이게 과도기를 거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요. 그러면 그 규제권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지만 그 규제권 안에서도 매물이 없으면 이제 특약 시장이 열려요. 암시장이 열리는 거죠. 예. 시장에서는 이걸 보장해 주지만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조금 가격을 낮춰서 내가 3+3+3 안 하고 몇 년만 살 거니까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제도권의 보장을 못 받고 오히려 암시장에서 더 문제가 되는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전에도 그런 시장이 열렸었어요. 그러면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집을 좀 꼭 사고 싶은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출렁이니까 타이밍을 잡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내년에 집값도 또 더 오를 것도 같고 도대체 언제 집을 사야 돼요? 머뭇거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은. 그리고 서울 이번에 덜 예쁜 친구들이라고 묶어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지역만 봐요. 이 외 지역은 잘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뭐 안양 만화구의 특정적인 단지 그리고 구리 그리고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용인의 기흥도
풍선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화성의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도 풍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동탄 이신도시의 롯데캐슬, 동탄역에 바로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도 가격이 올랐고요. 용인 기흥구 같은 경우도 GTX-A가 통과하는 구성역 주변의 단지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영통생활권과 함께하는 서천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동탄 인도원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도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오를 거예요. 완전 예쁜 친구들, 덜 예쁜 친구들. 근데 안 예쁜 친구들도 있잖아요. 안 예쁜 친구들은 더 안 좋아지고 예쁜 친구들은 괴리감이 더 심해지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 집 안 사잖아요. 그냥 전세 그렇죠. 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냥 전세만 살아야 되는 지역이냐,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라는 걸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조사를 하신 다음에 내년에 내가 내 집 마련할 건데 이런 지역들을 보고 있다. 그럼 지금이 오히려 전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고는 되거든요. 1015 대책 발표되기 전에는요, 이 집 산다고 하면 계좌번호가 안 나왔어요. 그냥 안 판다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막 2천, 3천을 올렸는데 지금 그 가격에 산다고 하면 아, 그래도 1, 2천은 깎아줄게. 내고를 그래도 조금 해주는 분위기로 계좌가 나와요.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 차라리 그때 살 걸,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이 너무 호가를 붙여도 너무 정말 터무니없이 부르는 가격이 아니고 실거래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매물이 정말 없고 수요는 계속 오고 움직임이 있는 단지다, 지역이다. 그러면 올해 안에 사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돈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5억 위쪽으로 하고 15억 위쪽으로 해서 네네. 가용자산이 그 정도에서 내가 좀 보면 어디가 괜찮을까 한번 찍어주실 수 있어요? 15억 이상은 뭐 어쨌든 완전 예쁜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으로 어쨌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5억 이하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15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627 대책이 발표됐을 때 15억 이하 단지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고덕. 그리고 이제 고덕도 이제 15억 이하는 더 올라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고덕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하남, 미사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그때 제가 위례도 말씀드렸었는데 위례도 이제 15억 밑에가 거의 많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지금 규제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쵸. 실거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고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잖아요. 실거주 못해. 근데 문제는 대출도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근데 실거주 하면서 대출이 줄어든 사람들은,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실거주까지 하면서 그 집을 사기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실거주까지 하려면 대출 받고 그것까지 내가 이자를 감당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난 돈이 별로 없어. 그 이자까지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실거주를 안 하면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방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실거주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던데. 네네. 집을 살려면. 그렇죠. 근데 안 할 수가 있다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돈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그건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바로 경매예요. 경매. 네, 경매. 그래서 올해 지금 1015 대책 이후로 떠오르는 방법이 경매예요. 이제 실거주도 경매로 사야 되는 시장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실거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경매로 하면. 맞아. 네, 그러면 이제 난 돈이 별로 없어. 근데 실거주해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예쁜 지역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경매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싸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냥 실거주를 안 하는 집의 매물을 경매를 통해서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집을 사는 전세 거죠. 끼고 살면 되잖아. 네, 경매를 받은 다음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거죠.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가용자금보다 더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돈 적은 금액으로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경매 물건은 아주 그냥 날개 돋치겠네. 그렇죠. 날짜가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겠네. 원래 경매는 싸게 만나서 메리트가 있어서 쓰는 방법인데 그것마저도 어렵게 만든 게 이제 1015 대책이라고. 실거래가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오히려. 당연하죠. 와.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들어갈 수는 있다. 그래서 15억 이하로 봤을 때 그 다음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구성남을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산소년 포레스티아랑 해리스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가격대가 조금 더 힘들다 그러면 이제 금빛 그랑 메존까지 내려오시면 그래도 10억 밑으로까지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실 때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풍선 효과가 기대돼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경매도 힘들어, 실거주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비규제인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빨리 올해 안에 이제 거래를 해보는 걸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규제 이후에 처음으로 뭐 대형 청약건이 나와요?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반포 트리니티인데 이건 너무 멀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챙겨보기에는 그 돈 없이 그냥 무조건 덤비면 안 되겠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로또 청약이 되잖아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로또 청약이 되는데 이번에 잠레안, 잠실 레미안 쪽도 그렇고 르엘도 그렇고 사실은 분양가가 18억인데 옆에 단지는 30억이야 이미. 그럼 이미 12억을 갖고 들어갈 안전마진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 트리니티 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27억이라고 분양가가 나와 있지만 옆에 원베일리가 30평대가 지금 뭐 60억, 70억을 하고 있으니까 로또 청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로또 청약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서 오히려 안 좋은 분위기가 더 그러네. 네, 강조하게 되는 그냥 특징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소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위치에 집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여유 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나는 저 주식 투자 이런 건 모르겠고 나는 그동안 부동산이 나한테 맞았어. 어디 투자할 데 없을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을 한 채 더 갖는 건 상당한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걸 보잖아요. 이건 어때요? 저는 그 정도 가액을 갖고 계신 자산가 분들이 그걸 하는 거는 저는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네. 50억, 100억 갖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 자산가 이제 상담을 저도 좀 많이 해서 아는데 그분들의 제1원칙은 세금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두 번째, 수익을 늘리기보다는 여기 안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가셔야 된다는 게 그 두 가지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차피 세금을 다 뜯기고 나면 괜히 거기에 드는 내 노력과 이런 시간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자산이 조금밖에 없어서 뭘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까지 좀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지만 가액이 10억 넘어간다, 20억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이 그 막 생수기나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써 남준다? 네, 그쵸. 그냥 그런 거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반은 세금으로 가져가나 보죠. 네네, 반 이상이죠. 그래요? 80% 떼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아예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번에 대출 규제로 많이 막혔잖아요. 근데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덜해요. 남은 대출 못 받는데 나는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주택 서민만 주는 거면 나는 해당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지금 집중하셔서 보세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1015 대책 발표되고 나서 대출 규제 얘기가 나오니까 막 대환 대출도 안 해준다고 그러고 뭣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또 여론이 들끓으니까 뭐 일주일 열흘 만에 아니다 이건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도요, 은행도 몰라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학교에서 되게 막 코로나, 신종플루 뭐 이런 거 막 전염병이 막 나왔을 때 지침이 빨리 내려오지 않거든요. 네. 뉴스로 먼저 발표를 하고 실무자들한테는 나중에 뉴스로 보고 알게 된 다음에 나중에 교육청에 문의를 하거나 하면 그때 아직 안 내렸어요. 기다려. 또는 뭐 그때서야 지침을 내려보내거든요.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렇다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은행도 몰라요. 아직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 준비하시는 분들 본인이 짱짱하게 공부하셔가지고 그 들고 가서 은행한테 역으로 빨리 알아보고 알려달라, 확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무주택 서민 같은 경우는 딴 사람들 2억만 해주고 4억만 해주고 6억만 해준다고 할 때 LTV 6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고
40% 내려오고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무주택 서민의 기준은 연봉 9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9천만 원이면은 상당히 좀 넓은. 그리고 주택 가격이 8억 이하인 경우. 8억까지는 그래도 서울 안에나 이제 수도권의 좋은 지역들, 지금 요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에 대해서 8억 이하로는 또 살 가능성이 있어요. 8억이면 공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거래가? 실거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풍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지역, 구리, 그리고 안양 만안구, 기흥 이런 데 집을 살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 가액을 갖고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무주택 서민에 의해서 대출을 60%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남은 기간이 이 규제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얼어 있을 때 내고도 가능하고 매물도 있고 계좌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의 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고 움직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면 경매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매도 배워서 하려면 좀 시간이 드니까 지금 놀 때가 아니고 공부를 하고 쫙 움직일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집이 없는데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항상 방법은 있어요.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집이 있는데 내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한번 건드려 봐야지 하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지금 정책이 다 나온 다음에 좀 보고 해야지. 아닌가? 아니에요. 정책이 다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이후에도 규제 정책이 계속 발표될 거거든요. 왜냐면 요새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그럼 이후에 좀 규제 정책이 풀린 다음에 사면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번 정권의 특성상 이후에 대출 규제가 확 풀린다? 기대하기 어렵고요. 이후에 시장이 좀 좋아지고 규제 정책이 좀 덜해지지 않겠냐?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이후에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시장이 될 거다. 그리고 가격은 더 올라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타이밍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이밍은 지금이네요. 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수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네. 찾아보고 경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자산가 분들도 지금 뭐 조그만 것도 못하고 이미 보유세 많이 나오니까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지금 갖고 있는 자산가 분들의 지금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기존에 보유 자산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본인이 거주한 집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세를 놓거나 이제 월세를 놓잖아요. 근데 전세를 놓으셨던 분들은 그걸 다 월세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월세화하면서 원래 전세 살던 사람들도 요새는 이제 올전세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현금을 다 들고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전세도 DSR 들어갈 거예요. 시기상의 문제일 뿐 안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다 들고 있는 전세금을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반전세로 가야 되거든요. 반전세는 전세가 아니고 월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증금이 높은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올전세로 주고 있던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요. 그리고 반전세에서 나온 월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충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채수를 늘리기보다는 이제 사고팔고를 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했잖아요. 자녀 증여한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특례법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그리고 나머지 세금은 그런 식으로 반전세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세금은 충당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으신 거죠. 집값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제 집값은 끝이야 하고 그때 팔았던 분들은 아주 땅을 치는 거고요. 그쵸. 그래도 내가 잘 버텼다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틴 분들은.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버티기가 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정부가 이런 글쎄요. 식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묶으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도 어지럽고 힘든 부동산 얘기를 메디테라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답답해요. 부동산 얘기하면 뭐 시원한 게 없어. 근데 인생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은 그래도 어때 재밌을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집 사서 요번에 1015 대책 전후에 사셔서 위너가 되신 분들은 그런 순간 분들은 또 엔돌핀이 재밌지. 돌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엔돌핀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메디테라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